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강의도 많이 해봤고 또 강의 교육도 많이 받았는데요. 강의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강의 듣는 게 훨씬 힘들어요. 무지하게 졸리고 특히 군대에서 이제 이 강의를 해보면요, 무슨 자기가 큰 애국심이 있어서 군대에 온 이 장병들이 아니기 때문에 날 잡아 잡수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 보니까 강의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전부 다 졸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졸면은 장교들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으니까 전부 눈을 뜨고 있는데 다 졸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졸고 있어요. 당신이 뭐라고 하건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겠단 말이에요. 그래 참 여기 이 많은 분들이 오셨고 장소도 비좁은데 참 그 인내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앉아 계시는지 졸리지 않고 아주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첫 시간에 이 오프닝 세리머니 할 때 저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미 다 아마 잊어버리신 분이 많을 겁니다. 저는 이 1972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했고 76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원에 갔고 또 경북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무려 군복을 42년 동안 입었으니까 참 되게 많이 입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평생 군복을 가장 많이 입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복을 입고 작년까지 군복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 옷이 잘 맞지를 않아요. 몸 따로 옷 따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막상 전역을 하고 보니까 무슨 사야 할 옷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군대에서는 사야 할 옷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운동복 하나 있으면 되고 군대에서 주는 군화 하나 있으면 되고 운동 하나 있으면 되고 그리고 군복 있으면 그만이에요. 그렇든 어떻든 어떻게 사관학교 교수를 35년간 했다는 양반이 이런 다단계 판에 와서 지금 저 야단을 하고 있나. 무슨 사관학교에서도 뭐 다단계를 배우나.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사관학교에는 경제학 전공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뭘 하냐면 국방경제학을 합니다. 국방경제학은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법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적을 초기에 제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게 국방경제학입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학문이 아니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북크 5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스미스를 자유주의 경제학자 그렇게만 안 하는데요. 거기에 국방경제학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안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관학교에서 제가 이 논문을 쓰고 썼던 책들도 전부 다 국방에 관한 것들입니다. 한번 전부 국방에 관한 것들이에요. 여기 있죠. 국방경제론 이런 책들이 있어요.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방경제론 2 리더십 있어야 되니까 국방의사결정, 군사혁신, 요건 이제 그다음에 한국경제, 국방관리 이런 것들을 썼는데요. 그러면 여기 와서 뭐 하느냐 하면은 역시 적은 비용으로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적은 비용으로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접근 방법은 같습니다. 즉 목적 함수가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 그러니까 군대에서 하는 국방경제학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요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일반 경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접근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제가 예편을 했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연구소장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허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다단계라는 이미지가 매우 안 좋거든요.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주로 이 사기꾼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특히 제가 이 영천 이 삼사관학교에서 많이 근무했는데
부산에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나요. 이번에 저축은행 사고도 부산에서 났더라고요. 왜 자꾸 부산에서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뭐 주코, 최모 한 그 회사도 부산에서 전부 거덜났어요, 그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니까 자꾸 생도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봐요. 주식도 물어보고 뭐 부동산도 물어보고 그런 걸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해보지 않고 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그런다더라 그러면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식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돈 300만 원 가지고 했다가 쫄딱 망했고 다 날렸고 그냥 뭐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고 도대체 어떻게 사고 팔고 뭐 때문에 그게 떨어지고 뭐 때문에 올라가고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펀드가 망할 때는 망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왜 그걸 했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금방 부자가 될 것 같더랍니다. 1억을 투자하면 매월 10%씩 15개월간 주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50%, 1억 5천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홀랑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양반아, 지금 우리 같이 안정된 사회에서 연 이자율이 10%만 돼도 높은 건데, 어떻게 연 이자율이 150%가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상식적으로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왜 상식적으로 당신같이 상식 있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짓을 왜 했느냐 그랬더니 될 것 같더라는데 뭐 그러냐 거기에 세뇌를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될 것 같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설득을 하는데 부산에 가면 부산 세관에 가면은 밀수품을 산더미처럼 압수해 놨는데 그걸 불화만 받으면은 똥값에 불화를 받아가지고 비싸게 팔면 그 정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쫄딱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밀수품은 사업자에게 불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태워 없애거나 또는 재활용한다 해도 어떤 자선단체에 주는 거지 사업자한테 불화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부산 사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홀랑망해서 그래서 이제 선뜻 허락을 하지 않고 이 원데이 세미나 그리고 석세스 아카데미 이런 데 가서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이게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제3의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학자들이 기라성 같은 경제학자들이 많은데요. 지금 사회주의 체제 아주 교조주의적인 사회주의 체제는 다 무너지고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고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거의 시장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 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업 문제이고 고용 문제이고 또 하나는 소득 분배 문제예요. 그런데 이 고용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는 상호 동전의 양면입니다. 고용이 안 되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왕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니까 점점 연봉이 많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고용을 창출해야 소득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알다시피 국회에서도 좀 이 논란이 되고 있고 하는 SSM 같은 거 슈퍼마켓 있죠? 슈퍼마켓. 대자본들이 그냥 구멍가게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 슈퍼마켓 하는 사람이 다 망하고, 빵집 다 망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네 뭐 슈퍼마켓 뭐 그놈이 하나 저놈이 하나 있으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이 슈퍼마켓을 하면 그 돈이 동네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세탁소에 밖에서 세탁하고 이발소에서 이발하고 빵집에 빵 사먹고 미장원에 가서 뭐 머리하고 또 다른 슈퍼에 가서 뭐 사고 이런 식으로 쌀가게에 쌀 사고 채소가게에서 그 골목에서 돈이 이렇게 돕니다. 그러나 지금 SSM 같은 대자본의 체인들 수천 개 지금 수만 개가 있죠.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시죠? GS25, 패밀리마트, 파리바게트, 뭐 등등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어요. 그건 어때요? 그것이 동네에 있지만은 그것이 동네 돈을 빨아들이는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렇죠? 어디로 가버려요? 대자본 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 동네에서 뱅뱅 도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그러니까 점점 이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미 돈을 더 이상 벌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야단이니까 전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는, 이거 원래 네트워크 우리나라에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 맨 처음에 논문을 쓴 것은 하버드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이건 21세기에 아주 중대한 유통이 될 것이다. 그러는데 미국에서부터 먼저 시작됐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원래 영국에서는 스포츠가 훈련용으로 생기면, 운동이 훈련용으로 생기면 미국에 가면 상업용 스포츠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오면 뭐가 되면 도박이 돼요. 도박이 돼가지고 전부 내기만 한단 말이에요. 내기만. 그렇듯이 미국에서 이게 아주 건전한 유통 방법으로 생겼는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뭐예요 이게? 완전히 돈 놓고 돈 먹기 펀드판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펀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닙니다. 그 형태를 갖췄지만은 이건 유사 수신행위, 금융행위란 말이에요. 그러게 되니까 사회적 인식이 엄청나게 나빠졌어요. 거기 있는 놈은 몽땅 도둑놈들, 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 있는 놈들은 사기꾼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만사는 새옹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고리 깊이면 산도 높아요. 지금 네트워크 시장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사회적 인식이 네거티브 하기 때문에 그 식성 좋은 대자본이 이걸 먹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인식이 매우 좋다면, 돈벌이도 되고 사회적 인정도 받을 수 있다면은 이 시장이 그냥 남아있지를 않아요. 이미 매우 똑똑한 양반들이 다 잡숫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몇 분 차지를 못할 거예요. 이게 인식이 나쁘니까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만 있지 잡숫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분탕질을 한 그런 네트워크 사기꾼들을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자본금 10억밖에 안 되는 아주 소규모 회사입니다. 그렇죠? 소규모 회사인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이 회사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10,000명이에요. 그러면 10억 가지고 10,000명 고용하는 회사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파이프라인이 아니에요. 지금 뭐 편의점이라든가 수천 개, 수만 개씩 있는 편의점은 그쪽으로 물건 사러 동네에서 코 묻은 돈 가지고 가면은 그 돈이 서울에 어떤 부자 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 동네 안 남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거기가 점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미국이 딱 그랬거든. 자, 그랬듯이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공생공사하는 방법이다. 공생공사. 같이 먹고 같이 죽자. 그러니까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이거예요. 공생하는. 윈윈, 상생. 그래서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여러 번 강의를 들어보고 하니까 또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회사 사업 설명회를 가든 자기 회사 오면 돈벌이를 한다는 분이 다 해요. 우리 회사는 사기꾼이니까 오지 마시오. 그런 말 하는데 하나도 못 봤어요, 저는 경제학이라 쓰고 하니까 여러 군데 가보거든요. 그럼 아주 금방 떼부자 될 것 같은 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그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 정보를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시그널, 그리고 정보를 전부 분석해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작하시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누가 하락해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공부도 자기가 좋아서 해야지 엄마가 하락해서 하면 그럼 절대로 못합니다. 안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설명하지만은 설명하지 않고 느낄 수 있는 시그널이 많이 있습니다. 제품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하고 사업자들, 이렇게 해서 과연 믿을 만한 조직이나 회사인지 이건 스스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강의 제목으로 잡은 것은 옥수수 돼지 사이클인데요. 아니, 이 회사에 돈 벌려 화장품 팔아서 돈 된다고 해서 왔는데 무슨 돼지가 왔다 갔다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러 가죠. 뭐 돼지 꿈에 뭐 몇 마리만 봐도 복권 사러 가는데요. 돼지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재수가 좋아요. 그렇죠?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옥수수 돼지 사이클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이 경제학의 학술 용어입니다. 학문 용어예요, 학문 용어. 작년 가을부터요. 작년 가을에 일기가 안 좋아가지고 배추 파동이 났어요. 그렇죠?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씩 막 하고 서울에서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야단 법석을 내요. 배추를 사러 갔는데 배추가 없어요. 무슨 10,000원 아니라 20,000원이라도.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긴급하게 중국에서 막 검사도 막 대충 하고 막 배추를 대량 도입을 했죠. 거기다가 김치 도입량도 수입량도 마구마구 관세를 없애주고 막 늘려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농부들이 배추밭을 갈아엎고 있어요. 그렇죠? 한 포기에 10,000원 하는 배추가 800원으로 떨어졌는데 농부들이 출하하는데 400원이랍니다. 그런데 그걸 뽑아가지고 차에 실는데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갈아엎는 게 이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배추 파동이 난 겁니다. 지난해는 너무 비싸서 배추 파동. 이번에는 값이 너무 떨어져서 죄다 갈아엎어가지고 배추 파동. 그렇죠? 근데 또 금년 여름에 수박 파동이 난다고 예고를 해놨더라고요. 정부에서 배추를 많이 심으라고 해가지고 수박 심을 땅에다가 배추를 심었대요, 지금. 그래서 수박이 없답니다, 지금. 수박 파동 나게 생겼어요, 또 이제. 그런데 이런 농산물 파동이요, 매년 나요, 매년. 돌아가면서 고추 파동, 양파 파동, 마늘 파동, 돼지 파동, 소 파동. 그렇죠? 저쪽 경상도 저쪽 의성이나 이쪽으로 가면 양파, 마늘 굉장히 많이 심어요. 근데 그게 풍작이 들면요, 죄다 이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내버려가지고 그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안 그러면 그냥 갈아엎던가.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또 어떤 해는요, 양파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양파를 달라는 소리를 못해요. 없어.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가격이 폭등했다가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요. 자꾸 일어나. 아니,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닌데 매년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럼 왜 그것이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옥수수 돼지 사이클입니다. 옥수수, 한번 비춰봐요. 자, 이 옥수수 돼지 사이클 메커니즘인데요. 이건 미국에서 정립된 이론입니다. 돼지 사료가 옥수수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옥수수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옥수수 가격이 싸면은 돼지 사료값이 싼 거죠. 그러면 돼지를 먹이는 것이 수지가 맞아요. 수지가 맞으니까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새끼를 내서 더 많이 키우기 위해서 돼지 출하를 기피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도살장에 가는 돼지 수가 적어져요. 그러겠죠? 그러면 돼지 가격이 올라가요. 폭등해요. 돼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농부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하하, 돼지 키우면 돈 벌겠구나.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돼지를 키우기 시작해요. 그러죠? 돼지를 키우기 시작해. 그러면 돼지가 많아지니까 사료 수요가 많아져서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옥수수 가격은 올라갔는데 지금까지 키운 돼지 수가 많으니까 돼지 출하량이 많아가지고 돼지 공급량이 늘어서 돼지 가격이 떨어져요, 이번에는 이제. 돼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메뜨거라 하고 너도 나도 조금 떨어졌을 때 몽땅 팔아치우자 하고 돼지 출하가 홍수를 이루어요. 그러면 돼지 사육이 왕창 떨어져요, 이제. 돼지가 없어요, 이제 계속. 그러다 보면은 돼지 사료인 옥수수 수요가 떨어지니까 옥수수 가격이 떨어져요. 옥수수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돼지를 키울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이클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요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계속 몇 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해요. 요게 옥수수 돼지 사이클이에요. 요게 농산물 파동의 주범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하면요, 요건 농산물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공산품이나 서비스업에도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돈벌이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아이고 저거 하면 돈 번다는데 하고 마구 달려들면은 다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저쪽 대구에 가면은 곰탕집이 유명한 데가 하나 있어요. 할매곰탕이라고. 근데 미국 사람이
그걸 보고 이상하다. 할매 뼈다구 곰탕인데 이 목사님 보더니 아니 할머니를 잡아서 저기서 파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가만히 보니까 좀 그래요. 할매 뼈다구 곰탕. 그러니 참 우리말이 우리는 전혀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집이 하나 있어요. 저도 먹어봤는데 별 맛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말이죠. 곰탕집이 얼마나 많이 들어서는지 그거 잘 된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최근에 가봤더니 전부 팔이 날리고 앉아있어요. 너무 많이 생겼어 거기에. 그래가지고 망한 집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또 대구 저쪽에 가면은 뭐라고 그러나 그 돼지 족발 있잖아. 야, 기가 막히게 맛있는 데가 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 조그마한 구멍가게. 그런데 그렇게 맛있어. 그래서 그 집에 돼지 족발을 먹으려면 막 줄을 서야 돼요. 그러게 되니까 주변에 족발집이 얼마나 많이 생기든지 말이죠. 막 대형 거기는 원조 족발, 진짜 원조 족발, 그래가지고 막 생기는데 너무 많이 생겼어, 너무 많이. 거기에 수요자는 제한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생기니까 좀 팔이 날리고 앉아있어요. 요게 옥수수 돼지 사이클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건 이렇게 하고 내 시스템은 이렇게 갖춰 내가 돈벌이가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벌린다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할 거예요. 그런 예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우리나라 수출 1, 2위를 차지한 게 뭡니까? 가발과 합판입니다. 가발, 합판. 우리 손재주가 좋잖아요. 가발 만드는 거. 그래서 엿장수들이, 나이 지키신 분들, 엿장수들이 엄마 머리 사러 다니죠? 머리칼. 그 머리 팔아가지고 뭐 하고 그래서요. 그거 가지고 가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솜씨가 좋으니까 그 당시 자동차가 1, 2등, 전자가 1, 2등이 아니고 가발 합판이 수출 1, 2등이었어요. 노동집약적 수공업이니까.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가발업자들이 젖살 깎아먹기 출혈 경쟁을 하다가 다 망했어요. 돈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한 거야. 그냥 너도 나도. 자, 이런 식으로 너도 나도 덤벼들면, 다시 말하면 잘 된다더라, 그것은 좋다더라 그러니까 마구 뛰어들면은 같이 망한다, 공멸한다. 대학의 학과도 그렇고요, 직업도 그렇습니다. 의과대학 좋다, 법과대학 좋다, 또 무슨 디자인학과 좋다, 그런 것들 마구 막 머리 싸질머지고 갔는데 지금은 거기 졸업해가지고 취직이 안 돼요. 저번에 서울에서 디자인 포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요, 일본 교수들도 많이 왔더라고. 우리나라 디자인학과의 대학생 수가 일본의 2배랍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인구의 3배예요. 그런데 디자인학과 대학생 수가 일본의 2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인기가 있다고 해서 마구 가니까, 우리 며느리도 디자인학과 나왔거든. 결국 때려치우고 시집 왔는데 고생 무지무지하게 했더라고. 그래서 그 디자인 업계에서는 30대 중반이면 할머니 취급하는데요, 뉴 아이디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30대 중반, 여기 디자인 하시는 분들 계신, 우리 며느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가 그렇게 못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그러더라고요. 30대 중반이면 할머니 취급하고, 거기에 팀장이나 무슨 간부나 30대 중반에 남지, 나머지는 전부 비가 번쩍한 20대 때 이 디자인을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그러면 너 봉급 어떻게 받냐 그랬더니, 봉급을 주는 게 아니랍니다. 주는 게 아니고 네가 디자인한 것이 시장에서 얼마나 팔리냐 가지고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피를 말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디자인했는데 한 개도 안 팔린대요. 한 개도. 그럼 봉급 없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뭡니까? 능력주의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좀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밤새도록 하다가 불량 인스턴트만 먹어가지고 우리 손녀딸 손자가 아토피여가지고 아주 죽을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뭐가 좋다더라 해서 자유의지가 아니고 그 직업을 선택하면 반드시 똑같이 손해를 본다. 이걸 논리학에서는 합성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합성의 오류.
합성의 오류, fallacy of composition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논리학에서 이 논리적 오류로 쓰는 말인데 이걸 경제학에서 씁니다. 한 부분에 대하여 진실인 것을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전체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진실이라고 보는 오류, 잘못.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배추 농사가 어느 한 농가만 배추 농사가 무지무지하게 풍작이 좋고 잘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농가는 많은 돈을 법니다. 그렇죠? 한 농가만 배추 농사가 아주 잘 됐다. 그러면 그 농가는 큰 돈을 벌어요. 그런데 모든 농가가 다 잘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망해요. 다 같이 망해요. 부분에 대해서 진실인 것이 전체에 대해서는 진실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매우 존경받고 신중한 행동이고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러지만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바보 같은 짓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그 천주교 신자분도 계시고 불교 신자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요. 성철 스님 그러면 불교 신자분들은 깜빡 죽죠? 어이구 존경을 하면 법정 스님 어이구 존경. 김수환 추기경님 어이구 성자 같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중하게 또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만은 자 우리 전 국민이 산에 가서 입산 수도하고 신부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당장 망해버려요.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진실인 것이 전체에 대해서는 진실이 아닙니다. 이걸 합성의 오류라고 그래요. 이게 논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논리학에서 나오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도로를 달릴 때 갓길로 나 혼자 달리면 무지하게 좋아요. 그렇죠? 나 혼자만 달리면 무지하게 좋죠. 근데 다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달리면 교통사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부분에 대해서 진실인 것이 전체에 대해서는 진실이 아니에요. 오페라를 감상하러 가가지고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그놈이 일어섰다. 혼자만 일어서면 무지하게 잘 보여요. 다 일어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걸 합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합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좋다 그런 말이에요.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업자분은 지금 아주 눈이 매력적이에요. 코가 매력적이에요. 아주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미소가 매력적이야. 이 네 분을 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아름다운 부인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프랑켄슈타인 같은 분이 나타나요. 이게 합성의 오류예요. 다시 말하면 다 부분적으로 보면 아 좋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좋지 않다. 그런 게 수없이 많습니다. 모든 인간 세상의 경제 사회적인 문제는 전부 합성의 오류로 되어 있어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이 전체에 대해서는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경제 변수만 생각해 봅시다. 세금을 깎아주자. 괜찮죠?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자. 괜찮죠? 수출을 잘하자. 괜찮죠? 물가를 안정시키자. 좋죠? 근데 그 변수들이 양립합니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세금을 깎아주고 임금을 올려주면 물가 안정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임금이 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물가 안정이 돼요? 세금을 깎아주면 국가가 쓸 돈은 많은데 돈 찍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 안 돼요. 수출 안 됩니다. 모든 경제 변수가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하나를 놓고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속담에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다고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다 맞아 그 말이.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듣고 봐야 돼. 이것이 합성의 오류야. 그러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분해도 역시 오류가 생깁니다. 분해 오류라는 게 또 있어요. fallacy of division. 전체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인데 나눠놓고 보니까 안 맞더라 그런 말이에요. 나눠놓고 보니까 안 맞더라. 전체에 대해 진실인 것을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부분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진실이라고 믿는 잘못. 이것은 분해의 오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물은 타지 않는다. 물이 안 타지요. 그러므로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도 필연적으로 타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은 액체다. 그러므로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도 필연적으로 액체다. 나눠놓으면 액체가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액체인데, 합해놓으면 액체인데, 나눠놓으니까 액체가 아니더라. 그런 말이죠. 팔은 짝수다. 짝수 맞죠? 팔은 짝수다. 그러므로 팔을 구성하는 3과 5는 짝수다. 어때요? 안 맞잖아요. 짝수가 아니에요. 전체에 대해 진실인 것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좋은 것이 각 개인에게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만약에 합성의 오류나 분해의 오류가 없다면은 사회는 매우 안정적이고 화기애애할 겁니다. 개인에 좋은 게 전체에도 좋으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둘 다 전체에 좋은 것이 개인에게는 안 좋고 개인에게 좋은 것이 전체에는 안 좋아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 사업을 하면 돈을 번다더라. 어떤 직업이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몽땅 거기 끌어가면 다 돈 버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이에요. 저도 그저 가르치려고 주식시장 객장에 좀 앉아 있어 봤거든요. 야, 객장에 앉아 있는 분들은요, 완전히 인상을 쓰고 앉았는데 전부 다 힘을 깨가지고 정신이 없는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알거지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거기. 그럼 왜 그러느냐?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특히 주식과 부동산은 따끈따끈한 정보가 있지 않으면 돈 벌기 힘듭니다. 안 그러면 지가 정보를 조작하든가. 정보를 조작한 놈들은 사기꾼들이고, 따끈따끈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 시골 산골에 말이야, 땅 한 평에 1,000원밖에 안 는데 그 지역에 대공단이 들어서고 고속도로가 난다더라. 그 정보를 누가 먼저 알겠어요? 개미군단이 모릅니다. 그것을 기획하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는 그 정보를 몰라요. 이미 신문에 난 정보는요, 그건 다 식어 빠진 정보예요. 또 애널리스트들이 뭐 주식을 사면 돈을 법니다 했을 때 돈 벌면 지가 사지 왜 거기서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지가 사면 될 거 아니야. 제가 예편을 하니까 제일 전화가 많이 오는 게 부동산 소개서에서 사장님 어디 서울 어디에 기가 막힌 상가가 있습니다. 이것만 사놓으면은 뭐 몇 달에 2배 됩니다. 어떻게 알았느니 그 전화가 수도 없이 와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면 사장님이 사세요. 이게요, 그렇게 좋은 곳이면 한수 이남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좋은 곳이면 지가 사지 왜 알지도 못한 나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그걸 깜빡 속아가지고 살린다는 사람도 몇 사람 내가 봤어요, 또. 그래서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좋아하도록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서 택시를 탔어요. 개인 택시를 탔어요. 급해가지고 그냥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가 타자마자 2사람 탔는데 농담을 칙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하, 제 택시를 기다리셨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도 농담으로 받았죠. 귀신이시네. 어떻게 하셨죠? 그렇게 받으니까 이 택시기사가 그때부터 따발총처럼 정보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고요, 저떻고요, 어떻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택시 운전을 한다. 이거 얼마나 즐겁냐. 저분이 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구만. 이렇게. 그런데 그런 농담을 찍 하면은 몇 가지 반응이 있답니다. 우리처럼 턱 이렇게 받아주는 부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인상을 푹 쓰고 이 자식이 무슨 사기를 치려고 좀 일어나 이렇게 온 사람 있고,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있고, 뭐 들었는지 만든지만 꼬박꼬박 오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보고 이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 이분은 살기가 좀 여유가 있는 분인가 보다. 교양이 있구나. 그리고 인상 푹 끄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뭐 망했나? 뭐 이렇게 인상을 쓰고. 되게 어깨에 힘만 주고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는 태워가지고 내릴 때까지 아무 소리도 않고 간답니다. 무지하게 심심하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무 소리도. 근데 누가 얘기해요? 택시 운전수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이대 얘기하는 그런 우리가 계속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원자력 연구소 지나서 그 5거리인지 4거리인지 복잡한 데 있죠? 거기 쑥 올라오고 그러는데 신호가 노란불으로 쑥 바뀌어서 제가 그랬어요. 기사 아저씨 신호 바꾸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대뚱 받아 넘기는 거예요. 제가 쟁반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지금 사업자 한 분은 요즘 택시 운전수는 쟁반 들고 다니라고 자꾸 그런 표정이신데, 하여간 집에 가서 손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뭔 말인지. 그러면서 자기는 항상 저분이 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을 하니까 빈 택시로 돌아다닌 시간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가 불황이라는데, 그 불황인 것은 그 택시 기사 잘못이다,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택시를 이제 또 다음에 또 탔더니 말이죠. 아이, 그 자식은 말이죠. 계속 욕짓거리 하는 거야. 저 자식이 말이야. 차 졌다고는 뭘. 아이고, 그 사람은 듣지도 않아요. 저건 왜 저쪽으로 건너가나. 뭐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가지고, 뒤에 앉아서 죽겠어요. 뭐 계속 소리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말이야. 내가 이런 짓이나 해먹고 살 것 같으냐, 이러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벌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직업을 자기가 비하를 하거든요. 내가 이런 짓이나 해먹고 살 놈 같으냐?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탄 손님이 완전히 그 뭐 씨앗이가 돼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지. 계속 성질내면서 욕하고 있으니까. 괜히 욕해, 괜히. 이놈의 신호등은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랬었고. 자, 똑같은 일입니다. 택시 드라이버하고는 똑같은 일인데, 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내 차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즐겁게, 자기는 무지하게 즐겁답니다. 그게 저 사람이 내 차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내 차에 타주는구나. 한 사람은 이 자식 말이야, 내가 이런 짓 해먹고 살 놈 같으냐고 말이야. 뭐 그러고 있으니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기가 있어요. 기가 확산되면서 그런 차는 잘 타지질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만은,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무엇든지 잘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자, 아까 주식 얘기를 했는데요. 왜 주식에 그렇게 실패를 하냐? 특히 개미군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주식은요, 큰 손들이 작전을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요, 개미군단은 돈 벌기가 힘듭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매우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어떻게 하면 돈 봅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은 돈 벌잖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돈을 벌어요. 그런데 개미군단은 반대로 합니다.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아요. 왜 그러겠어요? 옥수수 돼지 사이클 때문에 그래요.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하하. 계속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네. 그러다가 상당히 올라가면 그때 아이고 나도 가야지. 그래서 주식시장에 아줌마 부대가 나타나면 그때 팔라고 그러죠. 아줌마 부대가 나타나면 팔아라. 그러면 돈 벌어요. 아줌마 부대들이 개똥 가지고 오고 자기 남편 퇴직금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전세 받은 거 가지고 들고 와요. 돈 벌 줄 알고. 근데 그때는 주가가 상당히 올랐을 때예요. 상당히 올랐을 때니까 전문가들은, 또는 대자본은, 헤지펀드 같은 투기자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팔고 떠나버려요. 이미 자기들 돈 벌었죠.
그 대자본이 주식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 부대는 돈 몇 푼 안 된 것 가지고 비쌀 때 산 거예요. 근데 그 돈 갚아야 돼요. 어? 갯돈이고, 걔 집어넣어야 되잖아. 자기 남편 퇴직금이고, 전세 받은 거고, 어? 노후 자금이고. 근데 보니까 계속 떨어지네. 그러다가 이제 한 20% 떨어지면, 아이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팔면은 좀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오면 더 떨어지네. 그러면서 계속 팔아졌게, 이제. 그러면 비쌀 때 사가지고, 쌀 때 팔아버려. 돈 못 법니다. 물 좀, 잠깐. 자, 그래서, 남이 한다고 따라서 하면은 절대로 돈 벌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사업도요, 누가 하라고 해가지고 또 하자고 하니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즐기지 않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아까 택시기사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돈이 되지를 않는다. 제가 공부를 해봐도 그래요. 이 공부 억지로 하면요,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즐거워서 하면은 반드시 성과가 나요. 지금 신문 칼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이에요. 지호락, 요 세 가지인데요.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낙지자,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띄워봐요. 아는 것,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세 가지죠. 요즘 저걸로 칼럼 무지하게 씁니다.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낙지자.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는 것은 즐기는 것만,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거든요. 아는 것. 거기에 이제 주자라는 사람이 쓴 논어 집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을 가지고 저걸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음식을 가지고. 이 곡식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아는 것이고. 그걸로 끝나면 뭐예요? 저게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 곡식은 먹을 수 있다. 좋아하는 것은 그걸 먹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뭐 괜찮네. 그 다음에 즐기는 것은 즐겁게 먹으면서 배를 채우는 것을 낙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면 돈이 된다는데 이게 지혜예요. 그거 참 좋은 사업이구만. 요거 호고, 내가 즐겁게 해보자. 이게 낙이에요. 그래서 즐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자기가 즐겁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건 못한다. 그러면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거기서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것과 이것이 정의 차원에서 나쁜 것과 또 불법적인 건 다른 개념입니다. 맨 처음에 미국에서 프랜차이즈가 생겼을 때 사회적으로 사기꾼들로 낙인 찍혔어요. 맥도날드, KFC, 버거킹. 이게 프랜차이즈업이 생겼을 때 사회적으로 저놈들은 전부 사기꾼이다. 그래서 슈가 벌어져가지고 고소가 일어나가지고 연방대법원에서 합법적인 사업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뭔가가 생기면 경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가 생겼을 때 역시 저놈들은 사기꾼이다. 그래가지고 슈가 벌어져가지고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합법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놈이 사기꾼이다, 저놈이 사기꾼이다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기 부자 아빠, 자기 친구 아버지를 부자 아빠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 자기 동네에서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생겼을 때 맥도날드 그 프랜차이즈 놈들은 전부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부자 아빠가 직접 LA에 가서 정말 사기꾼인지 가서 확인을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그 프랜차이즈점을 2개를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저놈도 사기꾼이로구나, 저놈도 곤망하겠다, 그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꼬맹이가, 이 기요사키가 그 부자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그걸 삽니까?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걸 사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소문을, 자기들이 가진 정보는 소문밖에 없다.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건 합법적인 사업이고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다. 그렇다면 직접 가서 본 내가 더 많이 알겠느냐, 소문만 들은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겠느냐? 그렇다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내가 더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내 결정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과연 얼마 후에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떼부자가 됐어요. 그 프랜차이즈 권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으로 애터미가 하면 돈을 번다더라, 그런 소문이건 네트워크는 사기꾼이라더라, 그런 소문이건 그건 그 사람이 직접 보지도 않은 소문을 듣고 하는 얘기고, 자기가 직접 정보를 보고 판단했을 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뭐라고 하건 나는 내 양심에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 카운터를 해보니까 애터미에 가입한 회원수가 약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한 30만 명 정도 돼요. 30만 명 정도인데 금년에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한 40만 명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점점 지금 취직이 안 되고 지금 소득 분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은 자기 밑에 현재 위에보다 아래가 더 많아지는 셈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리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네트워크는 문자 그대로 그물망입니다. 휴먼 네트워크예요. 휴먼 네트워크, 인간과 인간이 연결된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과 인간이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인터랙션, 지금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건 일반 회사하고는 달리요, 일반 회사는 리더십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 해 뽑은 신입사원은 나이도 비슷하고 학력도 비슷하고 다 경험도 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네트워크는 어떻습니까? 자기 밑에 할머니가 올 수도 있고, 젊은이가 올 수도 있고, 이 회사에 임원했던 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무슨 교수했던 양반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직업과 학력과 그 다음에 이 성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을 어떻게 리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참 흥미진진한 게 아니냐 그 말이야. 이 흥미로운 거야.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인간관계,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다이나믹해요. 사람은 겉만 보고는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놈은 나보다 학력도 말이야, 힘든 놈이 말이야, 내 스폰서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제가 언젠가 예를 들었죠. 저 소대장 할 때, 이등병 한 놈이 들어왔는데 늙어 보여요. 굉장히 늙은 이등병이 하나 들어왔어요. 얼굴이 또 굴레시험이 시커멓게 나가지고, 그래서 그러나 군대니까, 야 임마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랬더니 고등학교 생물선생이에요. 생물선생하다 군대 안 가려고 빌빌거리다가 잡혀온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25살인데 30 뭐 몇 생가 된 늙은 고등학교 생물선생이 잡혀왔어요 이제. 그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봄이 되면 초봄 지금쯤 되면은요 막 이파리가 나가지고 기관총이 좋아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앞에 사계가. 그러니까 사계 청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풀도 베고. 그러면 또 그거 그냥 놔두면 되는데 또 다 태우라고 해요 그걸 이제. 태우면요 생나무나 생불이 타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태워야 돼요. 그러면 휘발유를 부어 태울 때는요 휘발유를 먼저 부어놓고 한 2m 후방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소대장이 그걸 하느냐 하면 소대장은 선임한테 시키거든요. 그거 잘 좀 하라고. 선임한테 그 자식은 또 분대장한테 시켜요. 분대장 이놈은 지가 안 하고 또 부분대장 시킨단 말이에요. 부분대장 이놈은 그 늙은 생물선생님 그놈한테 시켰어요. 이 자식이 나타나는데 여기를 이만큼 데려가지고 나타났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불을 붙여놓고 우에다 휘발유를 부으니까 이게 폭발하는 거지. 그래 이제 분대장을 족칠 수밖에 없죠. 선생님 와서 족쳐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차 교육을 했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무식한 놈이냐 하면 고등학교 생물선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학력이 높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병사들이라는 게 죄다 머슴이 아니면 농사 짓고 온 사람들인데 병장이요, 무학력 병장이 고등학교 생물 2등병보다 훨씬 나아요. 위 좋지 않은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 한탄강 주변이었는데 그때는 오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물반 고기반이에요. 그러면 일요일날 장교들 간부들이 출근을 안 하면 쫄병놈들이 통신대 배터리 가지고 와서 배터리로 고기 잡아 먹고 있어요. 야, 그 지지면 막 메기 막 이런 거 막 사정없이 뜨거든요. 근데 배터리 짊어지고 고기 잡는 게 무지무지하게 위험하거든요. 그게 감전되면 팍 쓰러지거든요. 쓰러지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물이 감전이 돼가지고. 근데 병장들이 그러니까 병장들이 없는 틈에 이등병 놈들이 그 짓을 했어요. 이등병 놈들이. 한 놈이 넘어져 버렸어. 그거 죽잖아요. 그런데 마침 병장이 그 옆에 있었어요. 머슴살다운 병장이. 그걸 건진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어요. 아마 그 이등병 생물선생은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서. 시골에 농사 짓다 온 병장은 그렇게 안 해요. 긴 막대로 그 줄을 끊어요. 쳐서. 아니, 배터리하고 줄하고 끊어지면 될 거 아닙니까? 쳐서 끈을 살렸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스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위에 네트워크를 안 해본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네트워크에 대한. 그러므로 또 논어에 3인행이면 필요아사언이란 말이 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저것도 지금 학자들이 칼럼에 무지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세 사람이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그 중에 내 스승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반드시 그 중에 내 스승이 있다. 이건 무슨 무식한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공자가 한 얘기예요. 공자는 엄청나게 유식한 사람입니다, 거의. 세 사람이 행하면 걸어가면 그 말이에요. 걸어가면 그 중에 내 스승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또 나와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그것을 보고 배우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은 나는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배운다면 그 사람도 내 스승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만든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와서 학력, 경력 그런 거 전부 접어두시고 왕년 찾다가 망한 사람들 많아요. 여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도 어디 가셔버렸는데 여기 이감윤 사장님인가? 대건설회사를 했던 분입니다. 발주공사면 수십억, 수백억씩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웬일로 여기 앉아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쫄딱 망하셨는지 어쩌는지 엄청난 건설을 사장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거 티를 안 내시고 가방 가지고 팔로 다려보니까 잘 팔리더라. 무지하게 재밌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무지하게 재밌더라. 이런 분은 성공합니다. 지금도요 본사로 또는 석세스에 만나러 온 사람 중에 왕년 찾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꼭 이 사업을 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명함을 이렇게 쓱 내면 무슨 사장, 무슨 대표, 무슨 위원회 위원장 뭐 그런 거 있어요. 보면은 돈 될 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쏙.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여기는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입니다. 선생님처럼 훌륭하신 분은 더 큰 일을 하셔야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꼭 그렇다는 것만 아니고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왕년 찾으시는 분들은 결코 성공 못합니다. 결코 성공 못해요.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가? 바로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개 훈, 즉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비춰줘봐요. 여기 거창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대충 알 거예요. 거창고등학교 어디 있습니까? 고창읍. 세계에서 가장 큰 읍, 고창읍이죠. 거창고등학교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고등학교. 왜 가장 큰 읍인지 가장 큰 고등학교인지 통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창고등학교는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고 또 교장 선생님하고 직접 초빙을 해서 삼사관학교에서 교양 강좌를 한 적이 있고 밥도 먹고 대화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 이 친구 중에 우리 육사 이 동기생 중에 투스타로 예편을 했는데요. 지난주까지 중동 대사로 있다가 지난주에 귀국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딸 하나가 있는데 계속 뭐 군대 생활을 하니까 전방으로 어디로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사단장을 나가려고 보니까 이 딸을 맡길 데가 없어. 전방으로 사단장을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고향이 평양이거든. 평양인데다가 집이 자기 부모 누나들이 전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려가지고 요 남쪽에 무슨 연고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딸을 지금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겠는데 어디 보낼 데가 없어. 그리고 맨날 돌아다녀가지고 딸이 공부를 무지하게 못해. 무지하게 못한 데다가 머리를 이쪽은 빨간 물, 이쪽은 파란 물, 노란 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중학교 다니는 애가 그렇게 돌아다니면 무지하게 부개성했거든. 그래서 이제 거창고등학교를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저 학교가 100% 기숙사예요. 기숙사이기 때문에 다짜고짜로 거창고등학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면담을 했어요. 내가 이만저만 저만 이만 해가지고 도저히 딸을 갖다 둘 수가 없으니 당신이 좀 맡아줘야 되겠다. 그럼 교장 선생님이 흔쾌히 어이구 그러시냐고. 그럼 여기 놔두고 근데 저 거창고등학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시골에 있는데 서울, 부산 이 대도시에서 기라성 같은 부자들이 막 들이밀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학생들 되게 조건 뽑아요. 조건 뽑은 데다가 특이해요. 교육 방법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데요. 학교가 담이 없어요. 모든 담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게 학교인지 시골 집인지 분간이 안 가요. 교장 선생님한테 왜 이 담이 없느냐 그랬더니 벌써 담이 있으면 학생들이 마음이 무거워진다. 다시 뭔가 막힌다 이게. 학생들의 생각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담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아무런 담이 없어요. 담이 없고 클래스도 뭐 고등학교가 뭐 한 반에 20명 그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공부를 안 가르쳐. 저끼리 토론하고 선생님은 뒤에 서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거 물어봐라 이거야. 너끼리 토론하고. 그런 식이에요. 봄철에는 모심으로 가고 가을에는 벼베러 가고 그 다음에 불문율이 하여간 수업을 하든 뭘 하든 첫눈이 오면 무조건 정교생 가서 토끼몰이 한다.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네 스스로 해봐라. 그거예요. 네 스스로. 그리고 체육대회라든가 뭐 또 전부 교사들은 아무런 관여를 안 해요. 너끼리 계획 짜서 너끼리 하고 결과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그러라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초인류 고등학교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 이 대사를 지나고 갔던 그 딸도 머리에 물들이고 다니는 이 학생이었는데 3학년 졸업할 때 육군사관학교 수석했습니다. 그 해에 또 이 학생이 해군사관학교 수석했어요. 그 정도예요. 자, 이 학교에 들어가면요 간판에 이게 붙어 있어요. 직업을 이렇게 선택하면 성공한다. 자, 한번 봅시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이거 좀 무슨 아주 매우 촌철살인의 역설적인 항목들이 다 들어있어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이게 포인트가 어디가 버렸나. 그런데요 실제로 저게 맞더랍니다. 예일대학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예일대학에서 예일대 학생 졸업생들과 하버드대 졸업생들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83%가 직업을 선택할 때 연봉을 보고 선택하더랍니다. 연봉을.
17%가 연봉은 적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20년간 추적해가지고 누가 백만장자가 되는가를 추적해 봤더니 그 중에 1,500명 졸업생 중에 101명이 백만장자가 됐는데 연봉이 많은 쪽을 택한 학생들 중에 한 명이 백만장자가 됐더랍니다. 처음에 연봉은 비록 적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 100명이 백만장자가 됐더랍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니 교장 선생님이 만든 건데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이거 맞는 말 같죠?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이런 기업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초창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이거 파이오니어죠.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아까 전에 주식 투자, 옥수수 돼지 사이클처럼 돈 된다네 하면 그쪽으로 가면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지금요, 미국에서 그제 조사한 거 보니까 가장 잘 나가는 직업들이 있어요. 가장 잘 나가는 직업은 10년 전에는 그런 직업이 없었답니다. 없었대요. 그러니까 전혀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딱 네트워크죠, 이게. 그 다음에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이것도 그렇죠.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가라. 요 10가지가 네트워크 사업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게 똑같아요. 요게 그 생고등학교에 가면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가라. 그 다음에 들어가면 어명이요. 그렇게 써놨어요. 어명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하고 딱 해놓고는 요게 딱 붙어 있어요, 요게. 그래서 요게요, 역설적인 것 같지만요,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아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찬밥 신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나보다 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아요.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대접받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면 대접받고 기분 좋고 기분 좋으니까 일 잘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기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그널, 또 자기 지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과연 이 네트워크 사업이 장래성이 있는 건지, 이 회사가 정말 정의로운 회사인지 그런 걸 직접 판단하시고 최종 결심도 자신이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에 결심을 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랬어요. 아까 택시 기사처럼 똑같은 택시 기사를 하면서도 한 사람은 즐겁게 하니까 택시가 불황이라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어이구 이 집 못해 먹겠다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 자, 모두 현명한 결심을 하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